여러분 반갑습니다. 중국사의 7번째 시간, 그리고 중국 근현대사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치열했던 중국 근현대사, 제국주의 열강의 침탈도 겪었고 사회 혼란, 갖가지 개혁 시도, 혁명부터 전쟁, 그리고 현대사까지 오늘날 우리가 중국 근현대사를 제대로 살펴볼 이유는 충분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 것은 물론이고요. 우리가 비슷한 과정을 겪어내기도 했죠. 그러면 그 중국 근현대사의 포문을 여는 사건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아편전쟁과 중국의 문호 개방. 제1차 아편전쟁은요, 1840년부터 1842년까지 전개가 되었습니다. 배경은 영국의 무역 상황에 대한 불만 때문이었죠. 기존 무역 형태를 우리가 일명 편무역 상황이었다라고 봅니다. 영국은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그리고 청나라는 광저우의 공행을 통해서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었죠. 중국의 차나 비단이나 도자기 이런 것들이 유럽으로 가게 되죠. 영국으로 가게 되고 그것에 대한 대금 지불은 은으로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반대로 영국의 물품을 청나라가 사들이는 것은 그에 못지 못했기 때문에 영국 입장에서는 무역에서 적자를 보고 있었던 거죠. 자, 그 상황 속에서 영국은 인도를 개입을 시킵니다. 인도에서 생산한 아편을 청나라에 밀수출을 했고요. 그걸 통해 무역 적자를 해소하고자 했습니다. 예상대로 청나라에서는 은이 대량으로 유출이 되면서 은 가격이 폭등했고, 은으로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들의 부담도 굉장히 커졌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아편은 마약이라는 거죠. 백성 중에 상당수가 아편에 중독이 되는 등 사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1차 아편전쟁, 영국의 무역에 대한 불만과 그에 따른 삼각무역 추진, 그리고 청나라의 위기감을 느끼는 상황, 이렇게 되겠죠. 자, 그 과정 속에서 청나라는 어떻게 할까요? 황제의 특명을 받은 임칙서가 파견이 됩니다. 이 임칙서는 굉장히 좀 강경하면서도 좀 청렴한 그런 관리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 임칙서가 광저우에서 단호한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아편을 몰수하고 소각해버립니다. 그리고 영국 상인의 아편 무역을 금지시키게 되죠. 자, 그랬더니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되겠습니까? 영국이 군함을 파견해서 청을 공격하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아편 전쟁이 되겠습니다. 물론 영국 의회 내부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좀 부끄럽게 여긴다거나 반대의 목소리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신사의 나라, 최강대국, 품격 이런 것과는 거리가 먼 영국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 이 임칙서가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에게 서한을 보낸 것도 굉장히 유명하죠. 영국에서도 자신의 나라에 해가 된다는 걸 아는데 그것을 어찌 타국에 전가할 수 있는지 이렇게 정중하게 항의를 했던 그 서한이 종종 자료로 응용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결국 전쟁에서 청나라는 졌고요. 앞으로 이 근현대사에서 항상 나오는 패턴이 있죠. 뭔가 전쟁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면 반드시 조약으로 마무리가 되곤 하는데요. 자, 아편전쟁의 결과 맺어진 조약은 난징 조약이 되겠습니다. 아주 출제가 잘 되고, 자, 연도도 봐두시기 바랍니다. 1842년 난징 조약이 체결이 됐고요. 내용도 하나하나 다 봐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5개 항구의 개항입니다. 광저우, 아모이, 푸저우, 닝보, 상하이 등 이 5항구가 개항이 됩니다. 다 외우긴 어렵겠지만 워낙 유명한 상하이나 광저우나 이 정도들은 잡아둘 필요가 있겠죠. 더불어서 영국이 항상 문제 삼았던 이 공행을 통한 무역, 공행을 폐지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의 끝에는 배상금 문제가 자리 잡고 있죠. 이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부속 조약들이 체결이 되면서 영사재판권이랄지 관세 자주권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청나라가 넘겨줘야 했고요. 최혜국 대우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1차 아편전쟁과 난징 조약이었고요. 2차 아편전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는 1856년부터 1860년까지입니다. 배경을 살펴보면 영국은 난징 조약으로 청나라의 문호를 개방을 시켰고요. 무역도 기존하고는 좀 달라졌겠죠. 하지만 영국의 청에 대한 대외 무역 수지가 크게 개선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즉
조금 더 배고픈 상황이었다. 영국은 청나라의 무역을 확대 요구했고요. 청나라는 거절하였습니다. 자, 그러자 영국은 어떻게 할까요? 명분을 만들어서 전쟁을 다시 일으키게 되는데요. 자, 그때 가지고 왔던 빌미가 바로 에로호 사건이라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1856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광저우에서 이 청나라의 관리가 에로호라는 배에 올라가죠. 자, 거기에서 중국인 해적 용의자를 체포한 사건을 말합니다. 자, 이 과정에서 이 영국이 주장하는 바로는 청나라 관리가 에로호에 개항된 영국의 국기를 모독했다고 주장하면서 전쟁을 일으켰던 거죠. 굉장히 이 명분 만들기 나름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프랑스가 합세하게 됩니다. 프랑스는 마치 1866년 병인양요 당시에 우리나라를 이렇게 침공했을 때의 명분과 같죠. 프랑스는 선교사 피살 사건을 발생했다는 걸 명분으로 영국과 함께 전쟁을 발발하게 됩니다. 자, 과정에서는요,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이 텐진, 결국에는 베이징 이렇게까지 점령하게 되었고요. 자, 그 과정 속에서 결국에는 텐진 조약과 베이징 조약이 체결되게 됩니다. 선후 관계를 확인을 해보자면 텐진 조약을 1858년에 먼저 체결을 하게 되죠. 내용은 베이징의 외교관이 주재하게 된다. 아주 잘 나오는 문장이고요. 10개의 개항장을 추가한다. 더불어 크리스트교 포교의 자유 인정,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청나라는 이런 부분들을 거부를 했고요. 조약 파기를 요구합니다. 그러자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이 다시 베이징을 점령하고 청나라를 굴복시켰습니다. 자, 그러면서 텐진 조약을 최종 승인해라, 다른 말로 비준해라 라고 하는 조건으로 베이징 조약이라는 걸 체결하게 됩니다. 1860년 베이징 조약이 되겠고요. 텐진 조약의 비준 플러스 영국의 주룽반도 일부를 할양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전쟁을 중재했던 베이징 조약의 중재 대가로 러시아가 연해주를 획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2차 아편전쟁 1856부터 1860년까지고요. 조약으로는 텐진 조약과 베이징 조약, 출제가 될 때는 텐진 베이징 조약 이렇게 묶어도 될 정도로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최종 승인이 되고 실현되게 한 것은 베이징 조약이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태평천국 운동이 되겠습니다. 1851년부터 1864년까지입니다. 그러면 시기적으로는 제2차 아편전쟁과 중복된 시기가 존재하네요. 자, 배경입니다. 아편전쟁을 계기로 청나라의 권위는 추락했습니다. 자, 청나라는 만주족 정부죠. 즉 만주족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자, 전쟁에서 질 때마다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자,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은 농민들이 고스란히 가져가게 되죠. 자, 이런 조세 부담이 가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자, 그 상황 속에서 홍수전이라는 자가 크리스트교 신앙을 바탕으로 상제회라는 걸 조직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종 이 크리스트교와의 연관성 이런 것들을 자료로서 접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가 내세운 구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멸만흥한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거병하게 됩니다. 멸만흥한, 만주족 정부를 멸하고 한족을 흥하게 한다. 자, 그러면서 이 거병했던 태평천국 운동 나름대로 굉장히 기세가 만만치 않았는데요. 결국에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 난징을 중심으로 태평천국을 건설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즉 태평천국 운동이 출제될 때 가장 핵심 도시로 난징이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들이 그럼 어떻게 이렇게 많이 호응을 얻으면서 확산될 수 있었을까?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농민들의 마음을 얻으면 된다는 거죠. 농민들의 마음에서는 항상 1순위로 나오는 게 뭘까요? 바로 토지 문제입니다. 그래서 토지 균등 분배 등의 토지 개혁을 지향을 했고요. 남녀 평등, 그리고 축첩 금지, 그리고 변발이나 전족과 같은 전근대적인 악습, 폐습 이런 것들을 없애겠다라는 개혁안이 상당한 호응을 받으면서 이렇게 거세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결국에는 진압된 운동인데요. 한족 관료들이 앞장섰습니다. 신사 주도로 조직된 단련이나 향용
이 단련을 모태로 해서 이런 의용군이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그것을 향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한족 신사들이 증국번, 이홍장, 아주 굵직한 정치적 인사들이 되겠고요. 자, 그들의 반격이 있었고요. 더불어서 초기의 상황을 관망하던 이 서구 열강들도요. 결국에는 청나라를 지지하면서 태평천국군 진압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 태평천국운동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고요. 영향을 살펴보면 이런 태평천국운동을 겪어보면서 이 서양 무기의 우수성을 청나라 지도층이 알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부국강병을 추구를 하는 양무운동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요. 이런 양무운동을 추진했던 세력이 증국번, 이홍장이 되는 거죠. 비록 실패로 끝났고 다소 이렇게 좀 이상향적인 또는 과격한 이런 모습을 보였던 운동이었지만 이 중에 일부 토지 개혁에 대한 이야기랄지 멸망흥안이라는 커다란 어떤 슬로건 이런 것들은 훗날 혁명에도 영향을 끼친 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1차 아편전쟁과 난징조약, 그리고 2차 아편전쟁과 텐진 베이징 조약, 그리고 태평천국운동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단계는요, 양무운동 되겠습니다. 양무운동 1861년부터 1894년 내지는 1895년 청일전쟁으로 볼 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경은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편전쟁이나 태평천국운동까지 이런 전쟁들을 거치면서 또 그런 것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 개혁의 필요성이 인식됐고 서양 세력의 부강함을 보면서 그런 개혁 필요성을 느낀 거죠. 주도했던 세력은요, 태평천국운동 진압에 앞장섰던 증국번이나 이홍장 이런 한일 출신 관료들이 앞장섰습니다. 네 글자 슬로건이라고 할까요? 바로 중체서용 잡아두셔야겠습니다. 중체서용을 바탕으로 부국강병을 추구했다. 자, 기본적인 의미는 중국의 기본적인 어떤 제도나 사상이나 뿌리 이런 것들은 유지를 하고 서양의 이런 국방 기술, 군사적 기술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 우리가 한국사를 공부할 때 비슷한 개념으로 동도서기 이런 표현을 쓰죠.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체서용을 바탕으로 부국강병을 추구했고요. 1861년 총리 아문이라는 기구를 설치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근대적 공장을 설립했고요. 군수공업을 육성합니다. 특히 난징에 금릉기기국이 설립이 되었는데요. 이 금릉기기국도 양무운동을 표현하는 키워드로 출제가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양식 육해군이 창설이 되기도 하죠. 신식학교도 만들어지고요. 적극적으로 배워와야 하기 때문에 해외 유학생들도 파견을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추진되었던 양무운동 기한도 만만치 않게 긴 기간 추진을 했었는데요.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는가 라고 했을 때 판단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것은 결국엔 적과 싸웠을 때 어떤 성과를 내었는가 이런 것이겠죠. 자, 그런데 살펴봤더니 1884년 청프 전쟁으로 패배를 했고요. 아주 뼈아픈 것이었죠. 1894년부터 1895년까지 청일전쟁에서 완벽하게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무운동이 결국엔 한계가 있었고 실패했음이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자, 결국 이런 중체서용 같은 경우는 전통 질서 위에 서양의 근대적 기술만 이렇게 도입해서 부국강병을 추구한다라는 것이었지만 근본적인 의식이나 제도에 대한 개혁이 없이 이렇게 기술을 도입하고자 했을 때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1차 아편전쟁, 2차 아편전쟁, 그리고 태평천국운동, 양무운동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은요, 변법 자강운동입니다. 연도는 1898년이 되겠습니다. 세계사적으로 이 1898년 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파슈다 사건도 있었고, 그다음 미국과 에스파냐의 전쟁 이런 것들이 있던 해이기도 했습니다. 자, 변법 자강운동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먼저 배경을 살펴보면 일본과의 전쟁에서 청나라가 패배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일본과 시모노세키 조약이라는 걸 체결하게 됩니다. 굴욕적인 내용이었죠. 일본의 타이완을 함양했고요. 막대한 이런 배상금까지 지불해야 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근본적인 위기의식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됐겠죠. 더불어서 다른 서양 열강들 예컨대 독일이 산둥반도를 무력으로 이렇게 좀 빌려간다고 할지 여러 나라들의 이권 침탈 이런 것들이 점차 심화되면서 이거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성이 좀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절감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주도했던 세력은 누가 될까요? 바로 캉유웨이, 양치차오 등 개혁적 성향의 지식인들이 이런 것들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그것을 제거한 황제가 당시 광서제라는 군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무운동 키워드 청일전쟁 이후였다. 그리고 그 청일전쟁 패배에 대한 교훈, 그것은 근본적인 개혁에 있다라는 것을 추진한 거죠. 자, 추진한 사람 캉유웨이 양치차오였고요. 당시 군주 알아두어야 됩니다. 광서제가 있었다라는 거. 다음으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추진을 했을까? 자, 기본적으로 모델이 된 정치제도 개혁이 있었는데요. 바로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 되겠습니다. 한국사에서도 이 갑신정변이 이 메이지 유신을 이제 모범으로 삼았다. 그래서 갑신정변도 굉장히 좀 비슷한 스토리 흐름이 있죠. 자, 그리고 개혁 중심 기구로 제도국이라는 걸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입헌 군주제를 지향을 했고 과거제를 개혁하는 등 관리 선발 방식의 변화를 추구했습니다. 주의할 점은 과거제를 폐지한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교육 실시, 상공업 육성 등 근대적인 개혁을 추진했다. 이것이 바로 무술 개혁이 되겠습니다. 변법 자강 운동의 1898년 무술년을 이름을 따서 무술개혁이라고도 하고요. 자, 결국에는 기득권을 위협받은 서태후나 위안스카이 등 보수파 관료들의 반발로 백일천하라는 이름을 남기고 실패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변법 자강 운동이고요. 이 보수 세력이 광서제를 연금해버리고 변법 추진 세력을 제거한 쿠데타, 이거를 우리가 무술 정변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변법 자강이 출제가 만약에 된다면 어떤 자료 응용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일단 양치차오와 캉유웨이의 어떤 주장들이 많이 응용될 가능성이 있겠죠. 이 둘 사이는 사제의 지간이기도 합니다. 당시 청나라의 이 정치 상황은요, 내부적으로는 광세자가 황제이긴 하지만 실권은 서태후라는 여인이 장악을 하고 있고요. 태평천국운동의 혼란, 청일전쟁 패배로 상징되는 양무운동의 실패 등 여러 어려운 상황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에 캉유웨이가 상소, 서적 출간 이런 것들을 통해 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한 거죠. 그는 주장합니다. 변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런 말들이요. 변화 핵심은 제도국이라는 기구를 설치해서 추진하는 거고요. 과거제도 또한 개혁하고자 했다. 이제 의화단 운동 차례가 되겠습니다. 1899년부터 1901년까지. 배경입니다. 열강의 이권 침탈이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습니다. 광산 채굴권, 철도 부설권 이런 것들, 땅을 빌려가는 조차지 설정 이런 것들이 심화되고 있었고요. 산업 약탈을 위한 도구로 인식되던 철도 그리고 크리스트교의 확산으로 이 외국에 대해서 좀 배척하는 감정들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이 맞물려 가면서 불을 붙인 조직이 있다. 자, 그 조직은 의화단이 되겠습니다. 자, 의화단은요, 산둥에서 봉기했습니다. 내세운 거 부청 멸양을 내세우게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태평천국 운동만 보더라도 멸만흥한이라 해서 일단은 청나라를 좀 무너뜨린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자, 근데 의화단 운동은 그렇지 않다. 일단은 청조에 협조를 하고요. 서양 세력을 먼저 멸하자.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 서양 세력을 상징하는 게 뭘까? 바로 교회와 철도가 되겠죠. 자, 교회와 철도를 파괴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이 장면이 곧잘 묘사되어서 의화단 운동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자, 더불어서 이 베이징에 있는 외국의 공관들 이런 것들을 습격하기도 합니다. 자, 흥미로운 점은 이 서태후의 청나라 왕조가 이것을 초반에 후원하기도 했다라는 거죠.
이런 세력들을 통해서 외세를 좀 배척하고자 했던 거죠. 자, 그랬더니 되돌아온 건 뭘까요? 무려 8개국의 연합군이 침공해 오게 됩니다. 영국, 독일, 러시아, 일본 등 여러 열강들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열강이 베이징을 점령하고 더욱더 이 청나라가 어려운 상황으로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결과적으로는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 전쟁이 또 발생을 했던 거고, 그 전쟁이 끝났습니다. 당연히 청나라의 불리한 내용의 그런 조약이 체결이 될 텐데요. 자, 이것이 바로 1901년 신축년의 신축조약이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베이징 의정서라고도 해요. 1901년 신축조약입니다. 자, 내용은 뭐가 될 같습니까? 외국군의 베이징 주둔을 인정한다. 다시 외국군의 베이징 주둔을 인정한다. 외교관이 주재한다. 요거는 텐진을 거쳐 베이징 조약에서 나오는 거고요. 자, 신축조약은 군대 주둔이 핵심이다.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강에 6,750만 파운드 배상, 당연히 배상금 나오겠죠. 그다음 군대 주둔, 가장 먼저 강조드린 내용이고요. 청나라는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모든 조직과 활동을 단속한다. 이런 내용들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중국인의 배회단체 조직을 엄금한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의화단 운동까지 했고요. 의화단 운동 신축조약 연도를 잡아보면 1901년이었습니다. 자, 그 이후 상황에서 굵직한 동아시아 스토리는요. 1904년에서 5년 러일 전쟁이 있었죠. 그래서 러일 전쟁의 결과 일본이 러시아를 이겼고 포츠머스 조약으로 이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안타깝지만 1905년 을사 조약을 체결을 하게 된 거죠. 자, 결국에는 1910년 한국은 강제 병합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죠. 한국 강제병합 다음 해 신해년인데요. 1911년 신해혁명이 터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번 클립에서 다루었던 사건들을 다시 빠르게 복기를 해보면 아편전쟁, 1차 아편전쟁에서 지고 난징조약, 2차 아편전쟁에서 지고 텐진 베이징 조약, 그 다음 태평천국 일어나서 진압되고요. 그 다음에 양무운동 청일전쟁 깨지면서 실패였음이 드러나고 변법정항운동 실패했고요. 의화단운동 일어났는데 결국 8개국 연합군이 오는 결론이 났죠. 그러면서 신축조약 체결했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좀 암울한 기류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가 터졌을까요? 결국에는 혁명이 터진 겁니다. 1911년 신해혁명입니다. 자, 광서신정입니다. 의화단 운동의 실패 이후 신해혁명 전까지 1년의 개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해혁명 전에 광서신정이라는 이제 개혁, 마지막 개혁이 있었던 거죠. 보수 세력도 나름대로 이거는 개혁이 좀 필요하겠구나. 그런 개혁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예컨대 이런 개혁들이 추진됩니다. 신식군대, 줄여서 신군이 편제가 되고요. 드디어 수나라 때부터 시작되었던 과거제도가 폐지가 됩니다. 1905년 과거제가 폐지된다. 자, 그러면서 신식학교도 만들고 여러 산업을 진흥을 시켜보려고 하는 등 개혁도 추진했고 흠정헌법 대강 이런 것들을 선포하게 됐었죠. 자, 이게 의화단 운동 실패 이후 신해혁명 전까지 광서신정이라는 일련의 개혁인데요. 자, 이 개혁의 결론은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뭐했다? 실망하게 됩니다. 개혁의 강도랄지 그다음에 근본적인 것이 여전히 미진했다. 청나라 이 황족 중심 내각 구성인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많은 지식인들로부터 반발을 사게 되면서 이 개혁 자체가 실패를 하게 되는 거죠. 자, 바로 신의 혁명으로 가게 되는 길목에 있었던 내용이라는 거죠. 자, 결국에는 이 개혁마저도 광서제랄지 서태후랄지 이걸 이끄는 사람들도 실패했고요. 자, 마지막 황제가 즉위하게 됩니다. 마지막 황제는 우리가 푸이라는 사람인데 선통제라는 황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자, 혁명이 어떻게 터지게 되느냐? 자, 먼저 이 혁명이라는 것은 어떤 사상이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을 이끌 수 있는 구심점, 어떤 리더가 존재해야 지속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뭘까요? 실제로 그것이 터져 나올 수 있게
불씨가 당겨지는 어떤 물리적인 사건 이런 것들로 본격 시작이 되는 그런 역사적 패턴을 보이는데,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저 어떤 사상 그리고 리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순원이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중국에서 국부로 추앙을 받는 사람이 되겠고요. 동맹회라는 것을 결성을 했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1905년에 결성이 되었었고요. 자, 그 순원의 주의는 무엇이었을까? 삼민주의라는 것을 외쳤습니다. 자, 이 삼민주의라는 것은 뭘까요? 민족과 그리고 민권 그리고 민생 이런 것들을 외친 건데요. 오랑캐를 쫓아내고 중화를 회복한다. 즉 이제 한족이 중심이 되어서 청나라 정부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자, 그리고 민국을 건립하는 거, 그다음에 토지, 직권을 평균화한다, 민생까지 바로 이것이 삼민주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상적인 토대와 그리고 그것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 순원이 동맹이라는 것을 결성했다. 이렇게 이제 구심점이 존재를 했고요. 자, 그 다음 단계가 뭐였죠? 바로 이제 불씨가 당겨지는 그 다음 단계인데요. 자, 그 불씨 당기는 것은 청나라 왕조의 조치였습니다. 바로 철도 국유화 조치였습니다. 청나라 정부의 재정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재정난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열심히 이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민영화시켰던 이 철도들을 재차 국유화를 시켜가지고 이걸 담보로 외국에서 차관을 이렇게 도입하려고 했던 거죠. 자, 이걸 바로 청조의 철도 국유화 조치라고 하는데, 자, 이거에 대해서 불같이 곳곳에서 철도 국유화 반대 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스촨에서도 봉기가 발생을 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곳곳에서 봉기가 발생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를 또 파견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그 역할을 해야 될 군인 내부에서 어떻게 된다? 봉기가 터져 나옵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순간,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예요? 신의 혁명이요. 우창이라는 곳에서 신군이 봉기를 일으켰다. 그리고 그거에 호응해서 각 성이 독립을 선언했다. 이러면서 혁명은 확대되었다. 때는 1911년이었다. 1911년은 신해연이다. 자, 그래서 신해혁명이 시작된 겁니다. 신군은 어떻게 된 걸까요? 1905년 광서신정 과정 속에서 1905년에 과거제가 폐지되었고, 그 다음에 더불어서 이제 신식군대가 또 이렇게 편성이 되었었는데, 그 신군이 결국엔 혁명으로 칼이 되어서 되돌아온 것이 된 거죠. 혁명운동에 영향을 받은 우창 신군의 반청 봉기, 이러면서 본격 신해혁명이 시작이 되었고요. 결과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 신해혁명은 성공했다. 중화민국이라는 게 설립이 됩니다. 조금 더 디테일한 상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청나라 정부에서는 혁명군을 진압을 해야겠죠. 그래서 진압을 파견하기 위해서 위안스카이를 이제 수장으로 해서 파견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위안스카이라는 인물도 참 탐구 대상이죠. 본인에 대한 어떤 권력욕 굉장히 강했고, 그거를 통하는 권모술수 개의치 않았습니다. 역사의 중요한 순간마다 항상 키를 쥐고 나왔던 인물, 이게 위안스카이가 되겠는데, 대체로 그 중요한 순간에 올바른 방향으로 키를 잡지 못했다라는 점이 좀 안타까웠던 인물이죠. 자, 이 위안스카이가 어떻게 될까요? 혁명군을 바로 진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혁명군과 타협을 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딜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위안스카이가 혁명군을 치는 게 아니라 청조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청조를 무너뜨려주는 대신 새롭게 만들어질 나라의 최고 통수권자로 위안스카이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위안스카이에 의해서 청왕조는 멸망합니다. 마지막 군주였던 선통제가 퇴위를 했고요. 임시 대총통으로 위안스카이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1912년 이야기예요. 1911년 우창 신군 봉기를 기점으로 신해혁명이 터졌고, 위안스카이란 키를 쥔 인물이 혁명군과 타협했고 청조를 무너뜨렸다. 이게 1912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진 나라는 중화민국이 되겠는데, 그 중화민국의 최고 통수권자는 대총통이다. 그런데 일단 극초반기이기 때문에
임시 대총통으로 위안스카이가 올라갔고요. 다음에 정식으로 대총통이 역시 위안스카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 위안스카이는요, 혁명파를 적극적으로 탄압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결국에는 이 혁명의 열매 위안스카이가 가져갔고, 그토록 이 공화정을 이제 추구를 하면서 이제 추진했던 이 혁명 자체가 거꾸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황제 제도를 부활을 시도하다가 결국에는 많은 반대 세력에 부딪혔었죠. 그러다가 사망을 하게 된 것, 이게 위안스카이가 되겠습니다. 막강한 군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죽다 보니까 각지의 이제 군사 세력들이 뿔뿔이 갈라져가지고 할거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들을 우리는 군벌 세력이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우리의 가장 이제 중요한 내용들, 신의 혁명까지 했는데, 신의 혁명을 아까 제가 좀 디테일하게 들어간 과정 속에서 한 가지 정도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짚어드릴 게 있습니다. 바로 순원인데요. 자, 임시 대총통에 아까 이제 위안스카이가 취임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는 순원이 있었죠. 자,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봉기가 일어났고 위안스카이가 진압을 하러 왔다가 이제 타협을 하러 가는 과정 속이었다. 자, 근데 그때 일단은 중화민국을 선포를 했을 때 임시 대총통에는 순원이 있었다. 자, 근데 결국에는 위안스카이가 그 타협을 통해서 청조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로 임시 대총통 자리가 순원에서 위안스카이로 넘어가게 된 거고요. 위안스카이는 훗날 가까운 훗날 정식 대총통까지 간다. 자, 그랬는데 군벌이라는 씨앗을 남겨놓고 위안스카이는 사망했다. 자, 정리합니다. 그럼 이제 중국의 과제가 뭘까요? 바로 이 군벌을 타도하고 다시 중국을 통일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 역사의 흐름을 보면 뭔가 분열되었다가 통일됐다가 분열되었다가 통일되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현대까지도 좀 이어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의 과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각지의 이 군벌들을 타도하고 다시 중국을 통일하는 거고요. 그것을 실제로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국민혁명이라고 부르더라. 자, 그것을 했던 것은 순원, 그리고 그 사후에 장제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중국 근현대사가 내용이 좀 밀도가 높죠. 그래서 1차 아편전쟁부터 신해혁명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요, 신문화 운동으로부터 출발을 할 건데요. 중국 근현대사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의 세계사 이야기 들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